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제도 최경영 기자님하고 뭐 열변을 토하셨더라고요. 네, 예. 뭐 늘 열변토합니다. 예, 너무 두 분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화내는 게 매력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화만 내는 건 아니에요. 칭찬도 예. 해주고. 칭찬도 하나요? 아, 그럼요. 예, 칭찬 그럼요. 오늘 한번 김민아 평론가님 이발도 하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발이요? 예. 이발에 대해서 그럼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 이발하신 이게- 분이 칭찬을 제가 예, 이발을 하셨다. 하면 칭찬을 해야 되나요? 미용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3차원으로 가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네. 어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했어요. 글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규제는 다 뭐 기세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신문 일면부터 위원장님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신문 일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뻥이오입니다. 뻥이오. 뻥이요? 네, 아시죠? 뻥이오. 예, 압니다. 거짓말 하는 거.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점잖게 제가 표현을 하면요. 주가는 띄우고 땅 규제는 풀고 총선에 올인하는 정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정책들 매일 그냥 대통령이 어디 지방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이게 오늘 신문 일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가를 수는 있겠지만 최대 1억 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억 평이요? 네. 와.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역대 최대 1억 평 군보호구역 해제 이렇게 저 제목을 뽑았고 일면 머리로 올렸죠. 그리고 다른 신문도 보시면은 조선일보만큼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일면 하단에 있죠. 머리에 성남 비행장 일대 강남 상구도 군사보호구역 푼다. 딱 찍어가지고 네. 제일 사람들이 예민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일면 머리에다 세웠죠. 서울을 딱 네. 썼네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117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그렇게 캐리커처를 한 거 딱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린벨트 푼다고 했는데 아니 그린벨트 안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산단에 첨단 산업 만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금 앞서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이에요. 1억 300만 평. 우리 공식적인 단위로 얘기하면 예. 339 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땅에 달합니다. 예.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방안들을 발표를 했고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만 다룬 건 아니고요. 일면에서 다뤘다 그러면 종합면에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예. 종합면에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이면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면에는 좀 평가가 있겠죠. 야, 강남도 50년 만에 군사구역 개발 길 열렸다. 살짝 흥분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강남도 드디어 풀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중앙일보 6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6면에도 관련 소식을 싣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흥분해요. 서울공항 인근 강남 땅, 성남 땅 건물 신증축이 쉬워진다. 쉬워진다 이렇게 예. 뽑았네요. 맞습니다. 이 지금 그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서울 인근에 있는 강남 땅, 성남 비행장이 있잖아요. 뭐 그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성남 비행장과 또 충남 서산 비행장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 다 풀리게 되고요. 특히 성남 비행장 인근 서울 강남구, 그러니까 개포동,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또 서초구에는 내곡동, 또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문정동, 오금동, 잠실동, 이렇게 강남 3구하고 분당, 경기도 성남 일대에 다 이게 걸쳐져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기존 보호구역을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해지가 되면 건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 규제가 풀리면서 대거 건물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이게 당장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뭐 푼다고 해가지고 금방 막 건물 막 밀고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조선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제 발표를 보면서 바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린 벨트도 그린이라는 의미 자체가 있듯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벨트로 묶어놓은 거고,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완충지를 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결국엔 그러면 땅 아니냐. 땅값이 오르고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왜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일 반발해야 되는 건 국방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뭐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최소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해서 서울이나 이런 도심 근처에 예를 들면 지금 개발이 당장 되는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평가들이 언론에 있고, 더군다나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런 지역 가운데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안 푼 지역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풀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가 된다. 특히 해제된 구역 대부분이 거의 이제 85%가 군 비행장 인근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안전성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떠야 돼서 묶어놓은 건데 그 주변에 건물 막 지어도 그럼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느냐. 그렇죠. 2009년에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제1롯데월드를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남 비행장의 비행 안전구역 밖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 이것 때문에 착공 시작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소음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 호재에 따른 난개발, 부동산 투기 이런 후유증이 반드시 있을 건데 지금 그걸 관리할 의지가 있는 거냐. 항상 이런 걸 해제 조치나 이런 걸 하면은 이 땅 투기 세력들이 들썩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의지가 있으려면은 이걸 어떤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 결국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한 지적을 다른 신문들도 다 해요, 사실.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사설로도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다시 6배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작년 말에 예. 국방부가 여의도 19배 넓이의 보호구역을 푼 바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또 네. 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거는 결국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문제는 대통령이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해마다시피 하면서 꺼내놓는 이런 정책이 종합적 밑그림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돼야 될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도 상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요긴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도 크게 넘어선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도 제목이 대통령은 선거 중립 팽개쳤나 이런 사설 제목이에요. 예. 이런 거 다 푼다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이게 뭐 신문들이 사설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아일보 사설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나는 경기 의정부에서 134조가 소요되는 GTX 연장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달 21일에는
도심 일부가 녹지로 묶인 울산을 찾아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고 22일엔 원전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 창원에서 원전 생태계 보건 계획을 내놨다. 네. 이런 내용을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업무보고 형식의 민생 토론회를 하는 것이 총선용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도 뭐 그런 내용들 다 대동소이하게 싣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신문, 진보신문하고 가릴 것 없이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쏟아내는 것,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총선 지나고 나면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거에 관한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에 그게 상응하는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행정적인 조치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거용으로 만약에 이런 대책들을 다 발표해 놓으면 국민들의 욕망은 막 들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지역에 땅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또 집 뭘 지으면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욕망이 막 들끓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 미적미적하면서 안 풀어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신문들은. 그러니까 현실성 없이 이런 대책들을 그냥 선거용으로만 내놓고 난 다음에 진짜 뒷감당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윤석열 정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고스란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까지 많은 정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방을 순회하듯이 순회하면서 내놓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겨레 기사를 걱정되네요. 보면은 윤 대통령이 총선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아예 제목을 뽑은 것도 있어요.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 민생 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 공약 이렇게 뽑은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처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충남 등을 유세하듯 도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서 쏟아낸 건 세금 줄이고 지역개발, 부동산 규제를 푸는 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텐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네요. 예. 일단 표되는 건 막 던지고 보자는 것인가. 국정을 위한 총선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국정 아닌가.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노골적이고 오불관언하는 선거 개입 행보를 멈추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여기다 덧붙일 얘기가 없네요. 또 뻥이 하나 더 예, 있죠. 뻥이 하나 더 있죠. 오늘 각종 신문에서 이제 장식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업 밸류업 방안 발표. 네, 이것도 뻥이옵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인 김민하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경제 같아요. 더 전문가요? 이해하기 이발도 쉬울 하셨는데 것 같아. 경제 전문가요? 저 전공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또 개인 TMI. 심리학한 사람은 경제 공부하면 안 되나요? 공부하면 되지. 또 3학년 2학기까지 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점점 이제 그의 일대기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밸류업을 발표하면 좋은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뻥이 올까요? 밸류업, 왜 뻥이냐? 왜 뻥이냐를 물으시면은 밸류업이라는 거를 이름을 짓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기업 가치 개선 공시된 인센티브 밸류업 발표 날 증시는 다운. 기업 밸류업을 밸류업을 발표했는데 증시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발표했는데 증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투자를 꺼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뤄야 되는 어떤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여러모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럴까?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었고 그 대책을 만든 이름이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가치를 높인다겠죠. 아마도 영어는 못해가지고 밸류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자율에 일단은 맡기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세제 지원 같은 일종의 이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객관화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 스스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뛰어난 기업에게 정부가 표창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5개 종에 대해서 세정 지원 혜택을 해준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제공할 인센티브 중에서 이 세제 지원의 구체적 항목에 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건데, 결국 이 수혜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율공시를 열심히 하고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을 열심히 한 우등생들이 그 대상이 될 거다. 여기에 더해서 이것만 하면은 너무 맹탕 같으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연동된 상장지수 펀드 출시와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서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참 설명을 했죠.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좋은 얘기 같은데요. 일견 좋은 얘기 같은데요. 기업을 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시겠어요 이거를? 근데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준다는 거냐. 내가 그렇죠. 만약에 밸류업을 해서 기업을 무슨 뼈를 깎는 노력으로 뭔가 계산을 하면 정부에서 뭘 주겠다는 거냐라는 구체적인 워딩은 뒤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당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 덕분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좀 예. 보실까요? 신문 일면에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 신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동아일보입니다. 기업 밸류업 방안 공시된 세제 등 인센티브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드라이하네요. 네. 일단 뭐 일면이니까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 일면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네, 기업 거의 가치 제고 방안, 비슷하죠? 자율 공시, 세제 지원은 미확정. 네. 예. 요게 사실은 가시 같은 거예요. 어. 세제 지원은 미확정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제 지원이라는 게 일종의 유인 효과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했다고요? 미확정. 그러니까 뻥이요. 이거 발표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발표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주식을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주식시장에.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 민생토론회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뜻을 그때 밝혔거든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조만간 발표될 거야. 조만간 발표되면은 주가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그때 오를 뭐뭐 거야. 사야지. 뭐 이렇게. 예,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저께 금융위원회가 발표 딱 하고 나서 까보니까 뭐야 이거 뭐 없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이제 흥분시키게 만든 게 뭐냐면은 예.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또 배당 성향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지수도 만들고 상장 지수 펀드 ETF 만들어서 투자를 유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종 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괜찮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ETF에 투자하면 이거 괜찮네. 투자해봐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이런 거 꺼내가지고 거기다 더 투자하는 거예요. 네.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한테 투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고. 예. 이런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일본 정부의 주식 부양책 벤치마킹은 수준에 불과하네? 이건 뭐야?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사실 어제 신문을 보면 예. 동아일보에 천광함 씨라고 있어요. 천광함 논설 실장인가요? 그분이 사실 어제 칼럼을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나온 대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신문은 그 전날 칼럼을 썼겠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이런 대책이 나온다라는 걸 기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럼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일본의 그러한 이제 이러한 증시 부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별 내용이 없을 걸. 그리고 일본의 저 주식이 굉장히 니케이 지수가 오르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지 이런 프로그램 때문은 아닐 거야. 네. 그러니까 기업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우선일 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문들이 요거 가지고 이제 묘기를 이제 부립니다. 묘기요? 묘기? 예, 진기 명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탕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신문들이. 그럼 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가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업들은 이번 방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주주 환원 확대를 내세운 외국계 펀드의 공격이 거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계 펀드가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뭐 효력이 있든 없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쨌든 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계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정부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선진국 대부분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단을 갖고 있다.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의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필. 주식 수에 관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 기대 못 미친 밸류업 프로그램 경영권 방어 대책도 세워져야 마찬가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기업 실적 개선 없는 주가 부양용 분칠론 밸류 어렵다 해가지고 어제 이제 청강함 씨가 쓴 사설 내용 비슷한 얘기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얘기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어 대책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갔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게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대기업의 오너들의 요구 그렇죠. 사항이었죠. 이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포이즌 필이라든가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책을 뭘 내놔도 결론은 항상 어떻게 기승전 이걸로 항상 가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라 제가 다른 이 기사랑 사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겨레의 경우에 사설 제목이 지배구조 빠진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되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 거 베껴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본 거에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예를 들면은 그 좋은 어쨌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들을 마련해라라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배구조를 개선해라가 있어요.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없잖아요 여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왜 없느냐에 대해서 이게 없는 것은 우리 시장도 아마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보다 총수 지배 체제가 훨씬 약한데도 상호 출자 축소 계획 공시를 요구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게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왔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니까. 그러니까 이래 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밸류업이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 제목 사설 제목 한국 증시 밸류업 총수 전행부터 막고 남북 긴장 낮춰야 이렇게 지적하는데 총수 전행을 하지 못하게 해라. 마찬가지 지적이죠. 지배구조 개선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남북 긴장을 낮춰라.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남북 긴장 낮추기는커녕 높여왔죠.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지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신문들이 진기 묘기 이거 할 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미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고 주식 채권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난번에 뭐 공매도 금지 조치 난데없이 꺼내들었던 그거랑 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데도 그 다음에 이번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면 그런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매각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주식 가치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부 주식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야,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하네.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인 효과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뭘 왜 투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건 손해보는 게임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예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그 코리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가 부양 효과가 나지 않을 거를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내용만 계속 있는 정책을 발표를 굳이 지금 시점에 한 이유는 다 신문들이 다 보도하고 있어, 지적하고 있어. 사실 뭐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든 아니면 은근슬쩍 넣든 간에 다 이거 총선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개미 투자자들 예. 그리고 어쨌든 투자자들에 대해서 뭔가의 당근을 계속 제시하는 정부이다. 뭔가를 아무튼 지금 효과가 없어도 계속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세를 뭐 없앤다, 뭘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그거를 계속 뭐 기약도 없이 계속 유지한다.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뭐 경제는 그래도 보수 정권이지. 차라리 그런 얘기면은 경제가 보수 정권이다. 유능하면 되잖아.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 어떤 형태로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명확한 어떤 로드맵을 청사진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내놓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이신 김민하 평론가님 아니죠. 보실 때는 심리학과를 3년 다닌 그게 너무 당연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심리학과 3년에 다닌 심리학과 3년 다니다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검사만 20몇 년 한 사람들은 20년, 30년씩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없고 주식을 좀 이게 주가가 좀 오르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여당을 찍지 않을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막 던져봐. 정권 심판론도 좀 무뎌지고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모양입니다. 던져봐.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효과도 없을 뿐더러. 베끼더라도 제대로 베끼든가 제대로 베끼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민생 토론회에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물어봤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짬뽕이 됐는지 바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세금 깎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정부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주가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당위만 가지고 뭐가 됐든지 우리는 뭔가를 내놓고 있다라는 인상을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 반응들을 쭉 보니까 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도 이전에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세금, 금융투자 소득세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좀 일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 안 속는군요. 지금 그러니까, 댓글에도 네. 김수혜님도 지지율도 뻥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올랐거든요. 2부에 다룰 텐데요. 지금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데다가 일단 좀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미국과 일본은 뭐 우리만 지금 어디 따로 우주에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코로나 맞은 것도 아니고. 다 연계가 돼 있는 예. 상황인데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낮은 거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사람들 마음을 좀 다독여 볼까, 기대감을 심어줄까 이러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들을 너무 이걸 무모하게 던진다고 해야 되지. 그냥 막 무모하게 풀어놓는 거야. 근데 좀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감성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기대감이 먼저 커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린벨트 푼다, 군사보호구역 푼다. 그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좋아지는 건 아닐까? 그럼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후벼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부터 있다는 말처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감정을 확 후보에 놓으면서 건드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지고 만약에 자꾸 반복되면은 이게 현실화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고 총선에 그게 일종의 정권에 대한 전망적 투표로 나타나서 정권 지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 공학적으로 자기네들도 왜 모르겠어요. 이걸 진짜 될 거라고 던지면 바보지 그게. 무식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돈 들어갈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세금 지원하겠다 이거는 돈을 지금 안 쓰겠다라는 계획만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철도 지화라든지 뭐 지금 그린벨트 푸는 얘기라든지 예. 그냥 군사 보호시설 푸는 얘기라든지 그러면 풀면 필연적으로 들어갈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쓸 거야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하신 욕망의 정치라는 부분도 있고 워낙 윤석열 정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죽을 써놨기 때문에 죽을 써놔가지고 원래 보수 유권자들도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40%대 중반을 득표한 거잖아요. 대선 때는. 예. 그 당시에 40%대 중반을 득표하게끔 한 그 유권자들이 지금 와갖고 그 사람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 거의 10% 이상은 지지 안 한다고 할 거거든요. 진짜잖아요. 지지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내가 대선 때 윤석열 찍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해요.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술 먹고 헬렐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열심히 회사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른 거다 지금. 그런데 그런 효과에 속아 넘어갈 거냐 이런 거죠. 자, 총선용 뻥이요. 두 가지 뉴스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군사시설 보호 해제 관련해서는 3부에서 김종대 레이더로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네네. 그렇게 좀 아주 낱낱이 해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네. 근데 어제 사실은 누리꾼들이 많이 봤던 뉴스는 뭐냐면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7곳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이 소식 소개 좀 해주시죠. 한쪽으로는 막 욕망을 자극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씨 확 까불면 죽는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그 정치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거 당근과채찍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막 회유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까불면 너네 정말 다 구속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서 저희 얘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의정 강대강 대치 속 응급실 찾던 80대 사망. 정말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강대강 대치하는 가운데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종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공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인턴도 지금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산에선 타 지역으로 넘어가느라 병원 이송에만 2시간 걸린 사례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나흘 전이죠. 낮 12시쯤 의식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가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병원 7곳이 병상 없음, 전문의 의료진 부재, 중환자 치료 불가 등 사유로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가 23건, 주말 사이에만 18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최후 통첩을 한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29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그러니까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럼 구속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협이나 지금 의사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강경기제로 갈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실제 우리가 엄포만 놓는 게 아니야. 실제 실행에 옮길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대개 다수 신문들이 일면에 정부가 최후 통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일보만 이제 비극적인 이 사건을 일면에 딱 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정부가 협상의 의지가 있다를 좀 강조하고 싶은 뉘앙스예요. 이 중앙일보는 사실. 그 기사의 이제 예. 리드를 보면은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가 최후 통첩을 했다로 시작을 합니다.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로 시작을 하고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걸로 이제 기사의 이제 리드가 시작을 해요. 예. 많이 보는 장면 같지 않아요? 노조한테 쓰는 장면이기도 하고 과거에 뭐 그 뭐야 우리가 예전에 학생 운동 시절 때도 그렇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군사정부 시절 때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핵심적인 대목이 이 지금 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한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박민수 차관이 대화를 제안한다라고 했다는 거고 현재 정부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정원 얘기만 우리 의견을 듣는다면 다른 거하고는 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2,000명은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원도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문에 의하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는데 의사들이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당신들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2,000명을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 복귀를 하면 2,000명 얘기 한번 해볼게.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러면 지금 2,000명을 물러줄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시그널을 막 보낸 걸로 지금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도 보면은 의협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2,000명이든 뭐든 증원에 대해서는 우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원 규모나 이런 거를 협상할 의지도 없고 무조건 증원 자체를 다 철회하지 않으면은 우린 이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전공의들하고 정부 사이에 뭔가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단체들도 지금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전공의 편을 너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거의 중재가 안 되는 그런 판국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3월 들어가면은 더 문제가 심각할 것이고 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올 건데 수술 가동률이 지금 빅5 병원의 50%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공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임의들의 계약이 이제 계약 시점이 오는 거고 재계약 안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더군다나 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얘기 안 하면서 다 좀 얘기를 안 했지만 신문들이 계속 보도한 게 인턴들이 임용을 안 한다라는 게 지금 있어요. 네.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한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은 그럼 병원에 지금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의사들이. 공백 사태가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놓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냐 의사들은 계속 저러는 거냐 굉장히 지금 이 2월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이틀 남은 겁니까? 오늘까지? 갈림길이다 오늘 지금. 17일이니까요. 예. 네.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용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더 사람이 들어와서 교체가 되는 시점이나 여기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2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정부가 모레까지 최후 통첩을 한 거는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원래 10몇 명 있었는데 지금 2명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대체하러 들어가신 의사들도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총선 전까지 우리가 뭐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총선은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3월 중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을 앞으로 더 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도 안 문제가 되는데. 될 수 있거든요. 댓글에도 보면 지금 김태수 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부, 의사단체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정도로 사실 정부가 세게 나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강경하게만 나갈 때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협상을 해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짜고 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고스톱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여서 윤석열 정부도 얻는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의사들이 지금 환자 생각해가지고 정말 땐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얻을 게
뭐 좀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파업해서 정부가 이긴 적은 없죠. 그렇죠. 2000년 이후에 없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조율하고 뭔가 해결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앞두고 그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검사도 파견하고 이 지금 최후 통첩도 하고 지금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전공의들이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 네. 한국에서 예를 들면 면허 취소돼가지고 이 의사 못하게 되면은 외국 간다고요? 네, 미국 가서 내가 의사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기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 반박을 합니다. 예. 면허 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서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공부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부연을 또 해요. 전공의들 사이에서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 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의사 면허 이 정지 처분이 참조가 될 것이다. 미국 가서도 넌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복지부가 아까 그 김민하 평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금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 대통령님께 한번 좀 건의해 볼게. 아니 무슨 조선시대예요. 우리 임금님한테 건의하게. 정부가 좀 대통령실하고 미리 긴밀하게 조율해야 되는 거를 지금 대통령은 최소 마지노선이 2,00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면서 대통령님을 설득해 볼게요.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신현영 네. 의원이 서울대 홍윤철 오주환 교수하고 함께 의대 교수하고 함께 그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연간 한 500에서 1,000명 범위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세상이라는 게 딱 이렇게 단칼에 딱 잘라가지고 한쪽이 딱 승, 한쪽이 패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끔하게 끝나는 게 우리가 사회 현상 중에서 있나요? 정치나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정치는 욕먹기 마련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늘 고집하기보다는 뭔가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타협안이 되거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은 졌다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의사단체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심하고 갈등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증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땐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중앙일보 기사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이 점을 정치권이든 의사들이든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 공천 얘기해보죠. 자,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윤핵관이 공천되고 있죠. 윤핵관을 넘어서서 뭐 제가 어디 방송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건 한 달 된 얘기 같은데 국민의힘 공천이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데 딱 두 사람을 보면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예. 주진우, 이원모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되는지를 보면 이게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결론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어디 가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진우 전 비서관은 어디 받았습니까? 부산 해운대갑에 그냥 받았죠. 단수공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도 논란이 없는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는 왜 강남을에 공천을 했어? 라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납작 엎드려서 저는 뭐 사지든지 험지든지 사지든지 어디로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한 끝에 마치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뭐 이렇게 방황을 하더니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용인갑에 전략 공천이 됐는데 제일 좋은 맛이 네, 하죠. 용인에 네.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뭐 잘 모르진 않고 제가 과거에 용인 잠깐 살았는데 아, 수원도 살았다면서. 가난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은 기본 1년에 한 번씩 어렸을 때 이사를 다녔어야 돼요. 예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짧아가지고요. 그런 것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용인갑은 이 언론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용인갑은 지역구가 신설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당내에선 국민의힘이죠. 당내에선 수도권 텃밭으로 분류된다. 제3자 뇌물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미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데고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 정부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관련 예. 내용을 보수신문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지면만 좀 보여드릴까요? 시간 예. 뭐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보수신문도 네.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게 6면입니다.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네. 친윤 대부분 생환. 야, 요란하더니 생환 이렇게 네. 썼네요. 아, 그러니까 그 인유한 혁신위가 예. 얼마나 그랬어요. 뭐 낙동강 하루새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진 뭐 지도부 희생하라. 그래서 불출마하라고 얼마나 많이 압박했어요. 예. 그 사람들 친윤이 제일 먼저 지목을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억울한 장제원 의원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자기 이제 대리인을 갖다가 꽂았지만 또 어찌 됐든 간에 친윤 희생 요구했는데 장제원만 억울하게 다 그냥 다 살아오거나 아, 진짜 아니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찐역관들도 전부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예. 현역 컷오프 한 명도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용산에 그러니까 용핵관들이 쫙 가가지고 지금 어떤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좀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고, 굉장히 뭐랄까 음험하게 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관들은 대통령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 맞아요. 행정관들이 네. 내려가서 경선 붙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정치 경험도 없고. 그냥 대통령실에 처음 들어가는 행정관들이 뭘 그렇게 대단해. 나이도 어리고요. 근데 수석급들이 들어가거나 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끝내 단수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용핵관이라고 불렸던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주진우 이원모 검사 출신 2명,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사들 가가지고 그냥 바로 내리꽂히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말했던 건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 라고 보수신문조차 지적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동아일보 오면도 한번 봐보세요. 예, 동아일보입니다. 네. 예. 사직하겠다던 건수저, 이원모, 양지로.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이러면서 아예 그냥 얼굴까지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네요. 예, 대통령 참모 출신 친윤 공천 상황 이렇게. 이철규 의원은 자기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경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경선을 해야 공정하다 이것은. 근데 갑자기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경선 상대가 저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봐야 제가 오히려 제가 손해만 보는데요. 제가 어찌 감히 경선 이러고선 잡음이 없어요. 자빠져 버려가지고 잡음이 없어요. 이철규는 단수공천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동아일보 재밌는 기사에 재밌는 대목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걱정이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다른 신문들 보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예. 한국일보라든지 한국일보 제목은 이원모 양지 경기 용인갑 전략공천 공천 보증수표 윤심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예. 이 지금 어쨌든 경선을 치르면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는 게. 그래서 공천관리가 좀 당황했대요. 지금 이런 기사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까지 현역이 이기나? 당황을 해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경선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빨리 불출마하라고 막 압박한 다음에 영남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불출마하라고 빨리 압박한 다음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를 좋은 사람을 할 걸 빨리 알아봐야 되겠어. 국민 추천 공천을 해야 되겠어.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지금. 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데다. 그러니까 열심히 분칠을 했는데 예. 지금 화장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지금 빨리 분칠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뭐 어제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더 뭐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공천과 관련해선 이 시끄러운 잡음들을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조용하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좀 알고 봤더니 그
그 추악한 이면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김태수님이 스픽스 빼고 요즘 언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말씀 현명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